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 약간 서베이식으로 여지껏 어떤 것들이 딥러닝을 활용한 논문들이 있었는지, 모델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른 여타 어, 소개해주는 PPT를 볼 때마다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길래 저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이 네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좀 물체가 작은 거에 있으면, 아니, 사람 같은 것들이 작은 게 있으면 뭐, 캐치를 못하는 모델도 있고, 모든 걸 캐치해내는 모델도 있고,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도 오브젝트 디텍션이 사용되어져서 이런 실생활 영상 같은 거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네, 광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발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태스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순서는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떤 것인지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매트릭이나 데이터셋도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딥러닝 사용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체를 보진 않고 딥러닝 모델들에서 사용되어지는 것 위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딥러닝을 사용한 후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갈래의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냥 최근 AutoML 관련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오브젝트 딕션에서 대표적인 것, AutoML을 사용한 대표적인 것이 어떤 논문이 있는지 모델이 있는지 정도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떤 것이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매우 대표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죠.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뭐 세그멘테이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 객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거고 플러스 이 객체들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그려줘서 그 객체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행하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뭐 방금 보여드린 영상대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영상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OCR이라고 해서 뭐 문서의 글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글자별로 이렇게 아니면 단어별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리코그니션을 하는 방식이라서 OCR에서도 사용되고 등등 매우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키우질 않았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매트릭은 어떤 걸 사용하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MAP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어,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IOU라는 게 먼저 설명이 첫 번째로 필요한데 IOU는 저희가 객체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어떤 바운딩 박스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 바운딩 박스를 저희가 예측한 거랑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랑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겹쳐진 부분을 두 영역을 다 합친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IOU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바운딩 박스가 일치하느냐에 대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스레숄드 이상 값이면 true라고 하고요. 아니면 false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앤 리콜도 간략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들 중에서 뭘 맞췄느냐고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측한 것들 중에서 뭘 잘 예측했느냐. 죄송합니다. 예측한 것들 중에서 뭐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맞느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평균 취한 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서 에버리지 프리시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리콜과 프리시전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하단에 있는 것의 면적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콜과 프리시전이 약간 반비례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리콜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라운드 트러스를 맞추는 개수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측한 개수는 상관없고, 그라운드 트루스 중에서, 전체 그라운드 트루스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맞췄는지만 중요한 게 리콜입니다. 근데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라운드 트루스 개수들 중에서 내가 그런 예측한 그라운드 트루스들 중에서 어떤 게 정답에 맞느냐.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리시전은 낮아지게 되고, 리콜은 뭐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트루스를 맞추는 게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약간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그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면 스레시홀드 값을 변형해 주면서 하게 되는데, 이 스레시홀드 값이 아니라 IOU에 대한 스레시홀드 값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저희가 바우닝 박스를 프리딕션 하잖아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 예측한 바운딩 박스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객체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값을 또 매겨줍니다. 그게 컨피던스라는 값인데, 이 컨피던스라는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파저티브라고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rue, false, true, false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이걸 말하는 거고요. 파저티브랑 네거티브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네, 무튼 그 파저티브랑 네거티브가 의미하는 건 컨피던스 프리딕션한 바운딩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스레시홀드 값이. 그래서 이거는 한 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예제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넣었는데, 한 이미지 안에 예를 들어 한 클래스의 객체가 15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15명이 이미지 안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니 바운딩 박스를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10개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했는데 이 표는 지금 스레시홀드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컨피던스에 대한 스레시홀드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모두 다 파저티브겠죠. 그러면 모두 다 그 바운딩 박스 내가 10개 중에 10개 모두 객체가 있다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rue 있고 false 있는데, false는 이 10개의 바운딩 박스 중에서 이 false라고 표시된 이 3개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IOU가 0.5, 저희가 제시한 값이 0.5라고 한다면, 스레시홀드 값이 IOU에 대한 스레시홀드 값이 0.5라고 한다면 0.5 이하라서 이거는 어, 객체가 있다고 했는데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프리시전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객체가 있다고 내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도 있는 것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개를 모두 객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7개가 진짜로 있었죠. 그래서 10분의 7이 됩니다. 이건 컨피던스에 대한 스레시홀드 값이 0일 때의 기준이에요. 근데 리콜 값은 뭐냐면, 실제 전체 그라운드 트루스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맞췄느냐죠. 그래서 15분의 7, 그러니까 15개의 진짜 리얼 클래스 중에서 7개만 맞췄으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근데 이 스레시홀드 값이 0.9라고 한다면 여기 0.9 이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여기 적혀 있는 게 바뀌겠죠. 폴스로, 아니 네거티브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저희가 바운딩 박스로 예측을 한 겁니다. 지금 바운딩 박스로 두 개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두 개 안에 모두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100%가 되겠죠. 두 개 중에 두 개를 예측했는데 두 개 안에 객체가 다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라갔죠. 하지만 리콜 값은 전체 15개 중에 딱 두 개만 맞췄기 때문에 15분의 2가 돼서 리콜 값은 더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피던스에 대한 스레시홀드 값을 조절해 주면서 이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검색하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우선 이해하신 분들은 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정확도를 뭐 클래시피케이션의 어큐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기준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영역을 계산한 다음에 각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가 데이터셋마다 뭐 20개 있는 것도 있고 80개 있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그 클래스별로 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취해 준 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에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네.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가지고 어, 매트릭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나서 데이터셋은 MS 코코 그리고 파스칼 VOC가 있는데 둘 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코코 같은 경우에는 캡셔닝 데이터셋, 그러니까 뭐 이미지 캡셔닝 같은 거에서도 사용을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이고 20만 개 정도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있고 80개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신 논문들은 아무래도 파스칼 VOC는 코코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이고 양도 적고 클래스도 적어서 최신 논문들은 MS 코코를 가지고 대부분 MAP를 견주고, 옛날 논문들은 파스칼 VOC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대부분이 파스칼 VOC를 기준으로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2014년, 5년, 6년 이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만큼 발전이 빨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MS 코코를 쓰고 파스칼 VOC도 쓰지만 옛날 논문에서 파스칼 VOC를 좀 더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어떤 방식들의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그 중에서 현재 딥러닝에서도 좀 사용되어지는 방식들 위주로 봤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윈도우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미지에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해줘서 스코어가 가장 높은 곳에 뭐 이쪽
이쪽쯤이 되겠죠? 이쪽쯤에 이제 객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딕션을 해주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서치라고 해서 어떤 알고리즘 방식인데, 어, 대충 설명드리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이미지를 받아서, 네, 이런 이미지입니다. 최초의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뭐 efficient graph based image segmentation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조금 세분화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하고 이 각 영역들에 대해서 모두 바운딩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네모 박스로 구분된 영역들이 다 이웃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겹치는 것들이. 그래서 겹치는 것들에 대한 유사도를 전부 계산해요. 전부 계산하고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각 유사도가 높은 것들이 합쳐짐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계속 반복시키면 반복시켜서 어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긴 이 두 개의 박스 보시면 서로 엉켜 있지 않죠. 이 엉켜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셀렉티브 서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RCNN 시리즈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한 것들을 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어,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컨텐츠 그 차례에서 보셨다시피 딥러닝을 활용한 오브젝트 딕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 왜 투 스테이지라고 불리냐면 이렇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이미지에 어, 바운딩 박스를 대략적으로 먼저 구해줘요. 구해주는 영역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코어를 뽑아내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 스테이지예요. 영역을 뽑아내는 것과 바운딩 박스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컨브넷 그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투 스테이지라고 하고요. RCNN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서 이분이 RCNN 패밀리 뭐 크게는 네 개라고 보여지는데 RCNN, Fast RCNN, Faster RCNN, Mask RCNN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은 세 개 정도만 볼 거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셀렉티브 서치를 여기서도 사용합니다. 그 각 이미지에서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이렇게 끝까지 하지만 여기서는 한 2,000개 정도까지 해요. 까지만 해요. ROI 그러니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물체가 있겠구나 하는 바운딩 박스를 한 2,000개 정도를 뽑은 다음에 각각의 ROI에 대해서 모두 CNN을 돌립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이게 2014년 논문인데 이 당시에 딥러닝을 오브젝트 딕션에 사용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으로 소프트웨어 모델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RCNN에는 굉장히 많은 단점이 존재했는데 먼저 이 SVM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원래 보통은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논문에서는 왜 소프트맥스 말고 SVM을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은데 여러 글들을 봤을 때는 논문에서는 SVM이 좋아서 썼다 뭐 그런 식으로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실험을 했을 때는 저자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는 SVM이 더 좋아서 이렇게 썼겠구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SVM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바운딩 박스 레그레션과 같이 컨브넷을 먼저 그 각각의 컨브넷을 먼저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이 컨브넷의 피처들을 고정시킨 다음에
SVM과 바운딩 박스를 또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아웃풋의 로스 값을 컴분해까지 통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테스트 타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트레인 할 때도 오래 걸렸겠지만 그 앞에서 맨 처음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비디오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브젝트 섹션 치고는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리죠. GPU를 가지고 13초, CPU를 가지고 53초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RCNN 패밀리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단점들을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2014년에 CVPR에서 나왔던 논문이었고, 그 후년에 ICGV에서 베스트 RCNN이라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CNN을 하나 사용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CNN을 그냥 RCNN에서는 CNN을 거의 2,000개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사용하고 어떤 특정한 방식을 활용해서 하나만 사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브 서치로 먼저 ROI를 뽑아내는 것은 이전에 있는 RCNN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은 SVM을 삭제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로 SVM을 대체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체 레이어가 한 번에 학습이 가능하게 돼서 엔드-투-엔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다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이 가능해지는 모델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각각의 ROI를 가지고 컨브넷을 했던 걸 어떻게 바꿨느냐? 이 ROI 풀링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바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맨 처음에 원래는 RCNN에서는 이렇게 ROI들마다 컨브넷을 해줬다면 이거 순서를 바꾼 거예요. 컨브넷을 이미지에 해준 다음에 ROI를 컨브넷 아웃풋에 프로젝션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갈 때 ROI의 크기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는 크기가 항상 일정해야 하는데, 그 ROI 크기는 당연히 바운딩 박스니까 물체의 크기마다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였는데,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어찌 되었건 맥스 풀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2x 2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5x 5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칸, 두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세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 풀링을 해줬는데, 이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아예 잘라버려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정사각 행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맥스 풀링을 애초에 2x 3으로 다 이렇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맥스 풀링을 해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인풋으로 맞춰준다, 크기를. 그 다음에 리니어 플러스 소프트맥스 혹은 리니어로 바운딩 박스랑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해서 그 당시에 소타 모델로 될 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퍼런스 타임을 보여줬는데, 베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빨라졌죠. 이렇게 굉장히 빨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에서 나오는데,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2초의 런타임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리전 프로포저를 포함한 시간이고, 빨간색은 리전 프로포저를 포함하지 않은 그냥 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나타낸 시간입니다. 보시면 0.32초고 2.3초죠. 약 2초 정도가 굉장히 인퍼런스 타임에 손실이 일어나는데 어, 다시 말하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2.3초, 0.3초도 사실은 느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빨리 해야 한다. 이 셀렉티브 서치를 활용한 ROI를 뽑아내는 걸 좀 빼내야 한다라고 다음 논문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 논문에서 말한 게 셀렉티브 서치는 CPU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2초가 걸려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논문에서는 페스터 RCNN이라고 같은 해에 한 두 달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 닙스에서 나온 논문인데 ROI 풀링을 하는 방식을 아예 ROI 풀링이라고 죄송합니다. 셀렉티브 서치를 활용해서 ROI를 뽑아냈던 걸 아예 없애버리고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고 해서 RPN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서 이걸 이용하는 것으로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이미지에서 컨버넷을 활용해서 피처맵을 뽑아내고 그 추천된 ROI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추천됐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추천된 ROI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보내는 것은 페스트 ICNN과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고 단지 RPN이라는 이 방식을 추가시켜줘서 GPU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인퍼런스 타임을 굉장히 늘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RP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처 맵에서 ROI를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ROI를 뽑아낼 때 피처 웹에서 이렇게 3x3 크기 정도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쭉 보내줘요. 이 앵커박 그리고 나서 슬라이딩 윈도우의 가장 중심부에서 어, 이 저자들이 임의로 정한 앵커박스를 그려줍니다. 네, 그려주고 그 각각에 대해서 K개의 앵커박스를 그리게 되고 그러면 이 각각의 앵커박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리그레션 레이어로 넘어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리그레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운딩 박스가 앵커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앵커 박스의 각각의 포인트를 조금 변경해주는 것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는 이 바운딩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K가 되고 4K가 되는 거죠. 각각의 포인트 X, Y 가운데 점과 이 위스랑 위스랑 하이트 해가지고 4개가 되고 2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처맵에서 전체 다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쭉 보내준 다음에 어느 일정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 되는 스코어를 가지는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ROI를 뽑아주고 그 ROI를 가지고 풀링을 해준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보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앵커 박스의 경우에는 논문에서 9개를 사용했고요. 뭐 512, 512, 아니 죄송합니다. 128, 128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1대2, 2대1, 1대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9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앵커 박스를 4개 사용했을 때, 9개 사용했을 때 뭐 9개의 비율을 어떤 비율로 했을 때, 2대1로 했을 때 뭐 했을 때를 다 실험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최적으로 좋았던 앵커 박스의 개수 9개로 최적의 비율을 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보내서 했을 때 좋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질, 아래에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오른쪽 아래에 이런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여기 MAP 성능 있잖아요. MAP 성능대.
그게 민 에브리지 프레시션인데 혹시 아까 설명하셨나요? 네, 앞에서 아, 그 설명했죠. 근데 이거가 이렇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여기서 계속 박스로 이렇게 자꾸 물체를 디텍션 하면은 네, 물체가 모양이 있는데 그라운드 네, 트루스랑 겹치는 만큼만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는 게 약간 네. 피처맵 여기서 피처맵에서 이제 막 앵커를 해가지고 앵커 박스를 만드는데 정확 이게 좋은 매트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겹친 부분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네, 바운딩 박스 말씀하신 게 바운딩 박스 안에 네, 물체가 예를 들어 오른쪽에 치중되어 있는 약간 그런 네, 바운딩 박스고 네, 저희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네, 왼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네, 그 바운딩 박스 두 개는 굉장히 많이 겹쳐서 네. 약간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높은데 약간 물체를 정확히 캐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이 말씀이신 거예요? 로스 계산할 때 MAP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면은 학습이 저는 그라운드 네, 트루스의 칸에 박스에 맞춰서 학습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치우친 그런 물체라면 네, 근데 전체 포함하기 위한 그 박스는 큰데 그 피처 맵에서는 오른쪽에 치중되어 있도록 나올 테니까 그 예측한 박스는 오른쪽만 네모를 쳐주면 네. 실제로는 되게 정확한 박스임에도 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그라운드 트루스가 워낙 커서 약간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아, 네. 그럴 지금도 수도. 쓰이나요 MAP가? 그럼 네,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뭐 아, 다른 그 나중에 설명을 네, 드리지는 않는데 욜로라는 논문에서도 MAP의 문제점을 꼬집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다른 대체 매트릭이 없어서 그냥 MAP를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스트 ICNN이 돌아가지게 됩니다. 네, 어, 네, 마스카이 CNN의 약간 아이디어만 하나 가져와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넘어가면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욜로를 시작으로 해서 욜로, SSD 시리즈, 욜로 시리즈, SSD 시리즈 그 이후에 최신 논문들은 대부분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특징은 이전에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리전 프로포저를 활용해서 리전을 따로 뽑고 각 리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그냥 리전도 뽑고 그 리전에 대해서 점수도 내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훨씬 당연히 빠르고 그래서 최신 논문들은 원 스테이지 텍터를 기반으로 해서 속도도 빠르면서 정확도도 높게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 이거는 PPT가 너무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다른 PPT를 뒤에부터 쭉 연결해서 붙여놨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욜로는 우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욜로는 2016년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저자가 굉장히 괴짜라서 CVPR에 좀 늦게 낸 것 같고요. 사실 아카이브에 올라온 건 RCNN과 거의 비슷할 때 욜로 아이디어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RCNN 후에 욜로가 바로 나왔다가 이제
조금 보완해서 욜로 논문을 CVPR에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FPS라고 해서 프레임 퍼 세컨드인가? 였는데 그 초마다 프레임을 몇 개를 감당할 수 있느냐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속도를 잴 때 많이 활용되는 매트릭인데 보시면 페스트 ICNN이 7 정도인데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30 정도가 돼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사용했을 땐 30 정도가 돼야 하는데 페스트 ICNN 모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욜로 같은 경우에는 45를 가지고 물론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좀 낮지만 뭐 굉장히 빨라서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게 활용된 논문이다 라는 거고요. 논문 이름 자체가 You Only Look Once라고 해서 딱 이미지를 한 번만 보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논문의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논문의 아키텍처는 우선 인풋 이미지가 488 by 488로 리사이즈를 한 상태고요. 구글넷을 약간 변경한 네트워크에다가 플리 커넥티드를 바로 넣어줘도 되는데 거기에 CNN을 몇 개 더 쌓으니까 성능이 좀 더 좋았더라 라고 해서 CNN을 이렇게 5개 정도 더 쌓아줍니다.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보내주고 한 번 더 보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쉐입을 해주게 돼요. 7x 7x 30으로 리쉐입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리쉐입을 해주는 이유가 이미지를 이렇게 7x7로 격자로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렇게 7x7로 보겠다고 하고 이 피처맵의 7x7이 이 격자와 딱 매칭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드 셀이 7x7로 그 그리드 7x7 그리드로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드가 이 이미지의 이 그리드 셀의 프리딕션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짜리 디멘전이 30짜리 벡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에서는 이 그리드 셀을 포함한 바운딩 박스를 2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2개를 만들어줘요. 각 그리드 셀마다 총 2개의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는데 바운딩 박스에서 필요한 숫자는 5개예요. 총 여기서는 x, y 중심값 그리고 가로와 세로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컨피던스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브젝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값이죠. 0부터 1 사이의 값이고 확률 값이고요. 그래서 이 2개의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값들이 있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이 20개는 이 그리드 셀 안에 있는 이 이미지가 클래스가 뭐냐. 그러니까 이 20개라고 한 건 파스칼 VOC는 2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그리드 셀 안에 있는 클래스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스코어를 뒤에 적어줘서 이 총 30개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는 이 그리드 셀에 있는 클래스를 맞춰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운딩 박스에서 이 C 값은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판별을 하는 것이고 이 그리드 셀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객체가 있다면 어떤 객체인지를 설명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약간 나중에는 그리드 셀만 가지고 이 바운딩 박스에 있는 객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i번째 클래스 스코어가 있다고 하면 네. 각각의 그 스코어들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값이죠. 컨피던스 값을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에 대한 확률이 쭈루룩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 컨피던스 값이 굉장히 작으면, 그러니까 이 바운딩 박스 안에 물체가 없다는 값이 그 없다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0과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1에 가까운 값이라면 뭐 각 클래스의 스코어마다 다 곱해져서 결국에는 클래스 스코어가 되는 거고요. 바운딩 박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에도 컨피던스 값과 스코어 값을 곱해줘서 클래스 스코어 값을, 바운딩 박스 두 번째 클래스 스코어 값을 만들어줘서 각 그리드 셀이 7 x 7에 대한 그리드 셀이니까 총 49개의 그리드 셀이죠. 그러면 총 98개의 바운딩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98개의 바운딩 박스에 클래스 스코어가 쭈루루룩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디텍션 프로시듀어라고 해서 이 방식을 활용해서 그 98개의 바운딩 박스 중에 이렇게 3개만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3개를 뽑아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뽑아내냐면 여기에는 0부터 뭐 네. 0부터 1까지겠네요. 0부터 1까지의 값들이 쭈루룩 나와 있겠죠. 왜냐하면 어, 여기서 봤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컨피던스 값도 0과 1 사이고 그 스코어도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모두 다 0과 1 사이의 값들이 있을 겁니다. 각 바운딩 박스가 각 클래스에 대한 이렇게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개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스코어라면 우선은 어떤 스레이스홀드 값 예를 들어 0.2라고 한다면 0.2보다 작은 것들은 다 그냥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모든 클래스에서 다 할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나서 솔트를 해줍니다. 솔트를 해주고 나서 NMS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코어들을 더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NMS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자면 Non Maximum Suppression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지금 이게 0.2 이하로 된 것들은 다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솔트를 해준 클래스가 강아지인 바운딩 박스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바운딩 박스를 98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0.5니까 이건 0.3이죠. 이건 0.2, 이건 0.1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우선 맨 처음에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0.5를 그려보고 두 번째 것도 그려본 다음에 두 개에 대한 IOU가 0.5 이상이면 0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0.5 이상이라면 사실 둘 중에 그 스코어가 더 높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딱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했는데 0.5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0으로 바꾸지 않고요. 세 번째 거를 봤는데 0.5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0으로 바꾸지 않는데 그러면 파란색이랑 그 세 번째 거랑 이것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비교를 해서 IOU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도 IOU가 0.5보다 크기 때문에 0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어, 거의 대부분의 값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전체의 클래스에 대해서 다 이행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 바운딩 박스 벡터들이 다 모여 있는 스코어들이 다 모여 있는 이 98개의 벡터에는 거의 대부분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 중에서 여기서 최대값이 그 바운딩 박스 하나에 대해서 최대값이 있을 거고요. 그 최대값에 대한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 최대값에 대한 스코어가 있을 거고요. 그 스코어가 0보다 크다면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3개가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욜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인프런스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가져와 봤고요. PPT 부분을. 그래서 키 아이디어로는 이렇게 격자를 나눠서 하는 게 욜로 이외에는 다른 논문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욜로만 이렇게 격자를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욜로가 약간 오브젝트 디텍션의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괴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쳤다라고 해요. 근데 욜로의 두 번째 버전이 그 후에 나옵니다. 욜로의 두 번째 버전이 나오는데 어, 욜로의 단점이 성능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 다른 SSD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논문인데 심지어 욜로보다 빠르면서 성능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욜로의 성능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리콜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리콜이 낮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리콜이 어떤 건지 리캡을 해보면 그라운드 트루스들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애초에 바운딩 박스를 너무 조금 그렸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약간 고안해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욜로라는 그 논문의 아이디어가 격자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고수한 채로 그 욜로 시리즈들은 대부분 어, 욜로의 약간 최신 기법 좋은 것들을 이렇게 때려 박아버리는 그러면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좋았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패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고 드랍아웃을 삭제해서 2%가 올랐고요.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를 480, 4 네, 이런 사이즈의 이미지에 파인 튜닝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래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224 바이 224 이미지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가져와서 그 사용을 하는데 욜로 V1에서는 인풋 이미지가 448 바이 448 이미지였기 때문에 어, 그 스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네트워크가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48 바이 448 이미지로 리사이즈를 해줘서 그걸로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을 먼저 해준 다음에 네트워크를 진행한 겁니다. 그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이를 통해서도 4%의 뭐 MAP인지 리콜인지 정확히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4%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고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욜로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맨 마지막에 논문 아키텍처에서 제가 그 강조를 못 드렸는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중간에 사용을 해요. 제가 좀 많이 뒤에 있어서 넘기지는 못할 것 같고 아키텍처를 기억해 보시면 컴분의 5개를 먼저 이어 붙여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2개를 한 다음에 다시 리쉐입을 통해서 7 x 7 x 30으로 만들어줬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풀리 커넥티드를 삭제하고 앵커박스라는 그 것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박스가 그 페스트 RCN에서 그 저자들이 정해놓은 사이즈로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는 방식이었잖아요. 9개를 사용했었는데 페스트 RCN에서는 그 앵커박스를 별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네. 그 앵커박스를 도입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욜로 V1에서는 그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를 그 바운딩 박스 가운데에 있는 그리드 셀의 클래스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그 그리드 셀에 만약에 작은 물체가 여러 개 있다면 예를 들어 새 같은 경우 새가 여러 마리 있고 뭐 그 안에 뭐 다른 것들도 있다면
그리드셀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클래스를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물체를 뭐 판단하기 힘든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앵커박스별로 클래스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앵커박스를 만드는 방식은 코코 데이터셋에서 바운딩 박스에 뭐 K-민지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앵커박스를 추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림. 네. 그래서 K-민지 클러스터링을 활용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셋에서 바운딩 박스들끼리 K-민지 클러스터링을 활용해서 한 5개 정도의 앵커 박스를 추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앵커 박스를 가지고서 그 각 그리드셀에서 그려줘서 이렇게 욜로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앵커 박스 중심을 초기에 대략적으로 잡아줘서 학습의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맨 처음에 욜로 V1 같은 경우에는 욜로 V1을 좀 가까이 붙여줬으면 좋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욜로 V1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 셀 안에서 이 점 자체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점 안에만 같이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앵커 박스를 사용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페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욜로가 아니라, 페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각 그리드 셀에 대해서 앵커 박스를 그려주는데, 그 중심 값이 맨 처음에 학습 초기에는 중심값이 그리드셀 밖으로 튀어나갔다고요. 그래서 학습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서 그것을 욜로 V2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중심값에 시그모이드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드셀의 크기를 1이라고 보는데 그 1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리드셀 안에서만 이렇게 중심값이 잡혀져서 앵커 박스를 잘 그릴 수 있게 되고 학습의 안정성을 더 높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fine grained features라고 해서, 그러니까 욜로 V1 같은 경우에 작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물체를 예측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다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만약에 이 위에 게 없다고 하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아웃풋을 내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컸던 이미지를 이렇게 작게 압축시켰기 때문에 이미지의 커다란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큼직큼직한 부분만 보게 되고 작은 부분은 보기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한 건데, 처음에는 fine grained features라고 해서 맨 처음에 13 by 13 by 512 이 피처맵의 전 단계를 그 이렇게 리쉐입을 해줘서 13 by 13 by 2048로 리쉐입을 해준 다음에 이것과 컨캣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전 그 맨 마지막 그 가장 작은 크기의 피처 맵에서 한 단계 위인 것에서 리쉐입을 해준 다음에 컨캣을 해줘서 좀 그 기존의 것보다는 조금 더 파인한 이미지를 그 위치를 잘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 스케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미지 크기가 원래는 416 by 416인데 이 네트워크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미지의 크기,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10배치마다 한 번씩 변형을 해줘요. 320부터 32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이미지 스케일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320부터 608까지의 10가지의 스케일을 배치가 10개 돌아갈 때마다 인풋 이미지의 스케일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 스케일의 이미지에 멀티 스케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작은 물체 그리고 큰 물체를 좀 더 잘 잡았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나서 욜로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원래는 VGNet이나 뭐 레즈넷 등등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욜로가 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엔 조금 무거운 속도라고 해서 버전 2부터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로 다크넷 19인데, 다크넷이라고 한 이유는 이 저자가 만든 홈페이지도 뭐 다크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욜로를 거기다가 기재하고 나서 아카이브에 기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래서 다크넷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크넷 19라고 해서 기존 CNN 모델에서 이제 맥스 플링을 좀 줄이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줄여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트워크고요. 네. 그래서 뭐 인퍼런스 할 때 인풋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율로 버전 1에 비해서 성능도 어, 리얼타임 내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욜로 버전 3고요. 욜로 버전 2가 제가 이름에 대해서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욜로 버전 2의 이름이 욜로 9000 베러 페스터 스트롱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러가 성능을 높인 거, 페스터가 속도를 높인 거, 스트롱거는 욜로 9000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9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스트롱거 부분에서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지우게 됐고, 그냥 성능과 속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욜로 버전 2와 속도는 비슷하지만 성능을 좀 높이게 된 이 욜로 버전 3를 뭐 별칭으로 베러, 나 페스터, 뭐 스트롱거 뭐 이런 식으로 별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욜로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안 적혀있긴 한데 2018년에 나왔고요. 어, 욜로 버전 2와 3 사이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몇 개를 이렇게 차용해서 성능을 높였다. 속도는 그대로인데 성능을 높였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백본 네트워크를 다크넷 53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레즈넷과 같이 레지듀얼 블럭을 활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 블럭을 활용하지만 레즈넷과 큰 성능 차이는 없으면서 속도는 더 빠른 그런 다크넷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런 욜로 V3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델 네트워크는 다크넷 53 모델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전체 모델 프레임워크인데, 아키텍처인데, 보시면 처음에 다크넷을 보낸 다음에 전체 다 보낸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FPN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바꾸면서 어, 멀티 스케일에 대한 그 통합을 이뤄냈다면, 여기서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어제 세미나 때 설명을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 스케일의 피처 맵을 여기서 프리딕션을 한번 하고요. 가장 작은 것에서 여기서 리쉐입을 한번 해줘서, 리사이즈를 한번 해줘서 키운 다음에 전에 있던 그 가장 작은 피처 맵보다 한 단계 위인 것과 합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처 맵으로 한 번 더 프리딕션을 해주고, 또 전에 것과 업스케일 해준 것으로 합친 다음에 프리딕션 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인데 그걸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처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물체에 대해서 잡아주기를 바랬고, 여기서는 피처맵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금 작은 물체에 대해서 잡아주기를 바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합쳐가지고 오브젝트 딕션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논문을 쓴 이 레드먼이라는 저자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옆에 그려주는 것도 그렇고, 논문을 보시면 뭐 기존의 논문의 형태가 인트로덕션, 뭐 릴레이티브 워크, 뭐 그 논문의 컨트리뷰션들 설명하고 익스페리먼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마다 뭐 실험의 결과가 또 바로 붙여져 있고 아이디어마다 붙여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이 욜로 V3를 이후로 컴퓨터 비전 오브젝트 딕션에서는 손을 놓았다고 해요. 왜냐면 여담이지만 이 오브젝트 딕션 내용이 그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뭐 이제 약간 회의를 느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버전부터는 레드먼 저자가 아니라 다른 저자들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건 버전 4랑 버전 5는 논문은 안 나오고 이제 코드만 이제 깃허브에 나왔는데 그냥 여러 아이디어들을 짬뽕시킨 것이라서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어서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로 버전 3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SSD라는 모델인데 욜로와 함께 가장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SSD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FPN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논문이지만 뭐 이런 멀티 피처 맵을 퓨전하는 방식의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욜로 V1보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도 더 빠르고 성능도 훨씬 높아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빠르게 진행하면 SSD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성능도 훨씬 높고 속도도 훨씬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VGC를 통해서 나온 피처맵을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반 줄여서 1x1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나타내게 되고 이 피처맵들에 대해서 전부 디텍터와 클래시파이어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도 만들어주고 클래시파이어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 앵커 박스가 따로 있는데 이 NMS를 보내는 것도 있긴 한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지, 디텍터와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5x5x 256의 피처맵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디폴트 박스를 제너레이트 하고요. 컨브넷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요. 이것도 컨브넷을 통해서 줄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디폴트 박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각 피처맵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 그리드마다 3개씩 이런 식으로 3개씩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나서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조정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2개인 이유는 각각 그리드마다 3개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각 3개에 따른 그 그 바운딩 박스의 조정 값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12이고요. 여기는 각 그리드에 따라서 바운딩 박스마다 21개의 피처가 있잖아요. 그 파스칼 VOC가 원래 20개의 피처인데 배경까지 해서 21개 해가지고, 그래서 21개, 바운딩 박스가 3개니까 63 이런 식으로 쌓아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 가운데에 있는 바운딩 박스 하나를 뽑아와서 이걸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원래 바운딩 박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 이 오바이 오바이 21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와서 이 바운딩 박스에 자동차가 0.7의 스코어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스케일에서 다 뽑아낸 다음에 합쳐서 이런 식으로 파이널 디텍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인퍼런스가 되게 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AutoML 방식의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AutoML을 할 때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조절하면서 리워드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FPM 방식에서 피처가 퓨전되는 것을 FPM 방식이 이렇게 갔다가 이것들을 내려주면서 각각 합치면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프리딕션을 해주는 건데, 그 이렇게 내려가서 각각 합치는 게 아니라 이 합치는 방식을 AutoML, 그러니까 기계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느냐? 머징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이 머징셀이 뭐냐면 이 여러 개의 피처맵이 있죠. 이 피처맵 중에 두 개를 랜덤으로 고르고 두 개를 합칠 건지, 맥스 풀링 할 건지, 글로벌 풀링을 글로벌 풀링을 할 건지, 뭐 글로벌 풀링에 맥스 풀링이 있을 수 있고 뭐 에버리지 풀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해주고 합쳐주고 나서 컨브넷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거를 랜덤하게 다 이렇게 해줘서 그 AutoML로 찾게 해주면 이제 이런 식의 나스 FPN이라고 해서 피처맵을 퓨전시켜주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려요. 한 두세 번씩 돌린 다음에 최종 나온 피처맵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백본 네트워크를 아메바넷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메바넷도 AutoML을 활용해서 찾은 굉장히 무거운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인데, 그걸 활용해서 해가지고 에피션트 딧이 나오기 전까지 소타 모델로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보시면 맨 처음에 이거 두 개를 풀링을 해줘서 리사이즈 해준 다음에 여기 렐루, 컴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꼭 그냥 보내준다고 합니다. 보내준 다음에 P4와 한 번 더 더해주고 P3 여기서 또 이거 보내준 다음에 P3과 더해주고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설계하기 힘든 것인데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피처 맵들이 다 합쳐져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브젝트 액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좋은, 없으시면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럼 매우 길어서 네, 제가 너무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녹화 크게 종료하겠습니다.